반갑습니다. 장승용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바닥권에서 이 변동성 범위 바닥권에서 반등을 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증시를 봤을 때 나스닥의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 나스닥이 마이너스 4.5%가 빠졌고, 그리고 S&P 500이 마이너스 1.9%, 그리고 다우 지수가 0.29%가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보다는 한국 증시가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의 뭐 S&P 500하고 다우 지수 사이에서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하락한 당시에 해외 증시가 부진했기 때문에 그대로 쓸려 내려가는 이런 흐름도 배제를 할 수 없었는데, 그걸 이제 외국인 매수가 막았고,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우연적 요인이 많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필연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필연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알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우연적으로 설사 내렸다 올라갔다가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방향이 맞는 거고, 이 필연적인 방향이 내려간다면 우연적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 결국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고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배경이 무엇인지, 요것만 이해를 하면 앞으로 시장에서 방향을 잡는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잘 이해만 하신다면, 그리고 접근을 이렇게만 하신다면 앞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훨씬 더 지금보다는 편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만약에 그냥 시장이 뭐 누가 팔아서 내리고 누가 사서 오르겠지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사고, 내리면 더 내릴 것 같아서 못 삽니다. 못 팔고. 이렇게 되면 결국 언제 사냐면, 정말 계속 올라서 도저히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고 할 때 사게 되고, 요 팔 때도 도저히 버티다가 신용 뭐 반대 매수가 나간다든지 급전이 필요할 때라든지 등등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제일 나쁜 시기에 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잡고 예측을 통해서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그 예측대로 맹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주식시장에서 예측은 필수입니다. 근데 뭐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게 예측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왜 나스닥이 많이 내렸냐라는 현상을 보면, 일단 미국은 정상적인 시장이다. 요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정상적인 시장이고, 그 시장에서 나스닥은 성장주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장주는 그냥 뭐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사기치는 거지만, 이 나스닥의 성장주는 정말 미래에 수익을 낼 종목인데, 요게 주가가 시장이 좋을 때 먼저 반응을 하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이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주가가 먼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수익 예상되는 성장에서 만약에 더 성장을 한다라는 게 된다면 여기서 다시 오르는 거고, 덜 성장하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장 기조가 흐트러져 버리면 폭락을 하게 되는데, 요 흐트러져 버리는 이게 보통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성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기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금리라든지 양적 긴축이 주는, 조금 재미가 없겠지만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겁니다. 이게 어떤 현상을 갖고 오냐면 미래의 성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아니 뭐 이거랑 성장이랑 무슨 관계냐, 경기만 좋아지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장주들은 대부분 자금을 동원을 합니다. 투자금도 있고 그리고 차입금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성장주들은 레버리지를 최대한 일으킬 겁니다. 왜냐하면 적은 자본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차입금에 대해서 금리가 없을 때는 예를 들면 비용이 100 이라면 금리 인상하게 되면 이 비용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양적 긴축도 마찬가지고 양적 긴축을 통해서 투자금 유입이 줄어들게 되고 투자금 유입이 줄어들면 더 높은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더 좋은 조건을. 예, 그런 비용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미래에 얼마간의 수익을 낼 거다.'라는 전망치 자체가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금융 비용이 늘어나면서. 그러면 주가도 먼저 이만큼 올랐는데 '미래에 이거밖에 안 되더라. 정상적인 시장이니까.' 내려오게 됩니다. 요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나스닥에서 이미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동성이 빠지는 게 제가 계속 뭐 거품이 낀 종목들이 나쁘다라고 강조드리는 게 그 종목에 대해서 무슨 감정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나스닥에서 거품이 빠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국내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들은 결국 모험 자본의 어떤 위축을 가져올 것이고 그러면 그쪽에 투자하는 쪽에서는 회수를 하게 됩니다. 계속 돈이 들어와서 올라가도 모자랄 판에 일부 돈이 회수를 한다. 주가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고 그런 현상이 네이버 카카오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치가 있으면 이 자금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평가다. 그럼 이거 심할수 써야 됩니다. 저평가인데 팔았다 나중에 올라가면. 근데 뭐 고평가일 때 판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저평가 종목들은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영향을 덜 받고 성장주들은 이 자금 회수 계속 누군가 나보다 더 바보가 더 높은 가격에 사줘야 유지가 되는 이 성장주가 오히려 누군가가 회수를 해버리니까 예, 거기에 따른 어떤 부정적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 게 제 생각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 추론, 예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맞다고 또 볼 수는 없습니다. 다 맞으면 저는 이미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맞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셨을 때 '아 제가 코스닥 종목들 다 까내리는데 내 생각은 다른데 저 친구가 저렇게 입에 개거품 물고 떠들 때 보면 거의 반대로 가던데?' 등등 그냥 여러분들이 그런 이 광대를 보고 그냥 평가는 직접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고 대응도 거기에 따라서 누군가는 맞는 말 같네. 누군가는 틀린 것 같네. 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면 되지. "야 너 그렇게 떠드는 거 잘못됐으니까 입 다물고 있어." 요거는 조금 오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절대 진리다 무조건 몽땅 폭락할 거니까 싹 파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의견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까지 다 보시고 '맞는 말 같네. 나도 참고해야 되겠다.' '아닌데 이건 너무 오버하는 것 같네. 돈 풀린 거에 대한 어떤 위력을 간과하고 있네.' 등등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거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돈이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의 하락인데 뭐 기술적 분석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시세가 끝나는 겁니다. 쌍봉 만들고 시세가 끝나는데 이 보통은 이제 이런 형태로 왜 비트코인이 이런 기술적 분석으로 잘 맞냐라면 거래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24시간 거래할 수 있고 그리고 거래세가 없고 뭐 이러면 이제 사실 모든 투자자들의 어떤 영향이 카오스적으로 작용을 해서 시세라는 게 통계에 가깝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세를 한번 냈고 그리고 조정을 받았고 다시 쌍봉을 만들었고 이제 다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보통은 이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요렇게 해서 제자리로 가는. 근데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요 과정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여기서 가치라는 근거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 적정 가치가 이만큼인데 그럼 주가가 여기서 그냥 그림을 통계적으로 그려 가듯이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요 부분에서 어떤 저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대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좀 느린 경우가 많은데 비트코인은 사실 가치라는 게 0 이기 때문에 저게 뭐 금의 역할을 하고 그런 거 예 그거 뭐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문화권을 막나 하더라도 이 금에 대한 선호, 집착, 소유하고픈 욕망 등등 어느 문화권을 막론하고 그런 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어린애들 보고 비트코인 보고 "갖고 싶니?" 당연히 안 갖고 싶습니다. 근데 5 살짜리한테 금 보여주고 "갖고 싶니?" 그러면 갖고 싶다고 할 겁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저 거품은 다 빠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의 어떤 이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는데 지금 시장의 기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성장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금융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익 전망치가 큰 틀에서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이미 주가는 다 올라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예 그런 게 나스닥 하락이고 그 우리 기술주는 거기 트렌드에 맞춰서 같이 꺾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애당초 이건 아니지만 예. 예 그런 트렌드에 의해서 꺾이게 될 겁니다. 그럼 코스피가 왜 이렇게 선방을 하느냐? 코스피는 성장주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이 다 미끄러져도 삼성전자가 저평가니까. 그리고 그 외에 대규모 자산을 갖고 있는 저평가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다 빠져도 사실 영향을 거의 안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성장주들은 박살이 나지만 그게 지수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대형 우량주로만 형성되어 있는 다우 지수하고 그 S&P 500하고 나스닥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S&P 500과 나스닥 사이 정도가 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니까 잘 버티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코스닥으로 가서 코스닥은 그럼 언제 하락이 끝나느냐? 요 거품에 대해서. 일단 변동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른 어떤 단기 하락 이런 게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코스닥 지수가 폭락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거품이 끼어 있으니까 이 종목들이 거품이 빠질 것이다. 예 그리고 나머지 멀쩡한 종목들이 반등하고 그러면서 이제 균형을 맞춰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하락기에 보면 대부분 이 거품이 있는 종목들이 다 빠졌습니다. 빠지고 회복하고 빠지고 회복하고를 반복하는데 지금 이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1천선 부근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몇 개월째 유지를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좋은 상태입니다 이게. 여기서 버티다가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지수 흐름을 기억을 해 보시고 요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 그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하나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코스닥 지수를 기억을 하시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 지수의 흐름 뭐 대충 이런 상태였을 텐데. 예, 요건데 요거에 비해서 시장에 비해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미 지수 대비해서 거품이 많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네, 에코프로비엠은 이 코스닥 지수에 비해서 좋습니다. 코스닥 지수로 치면 이렇게 됐을 텐데 에코프로비엠은 이거보다 좋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 어떤 그 가치를 형성해 나가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글쎄 전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그 볼륨은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매출이 계속 급증을 할 거고 그게 2차 전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도 맞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에코 프로그램이 시총 10조짜리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럼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날 것이냐라고 하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마진 지금 그 구조는 그렇습니다. 전기차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뭐 저는 전기차를 타는 입장에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보조금에 의한 조금 왜곡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 빼고 세제 혜택 다 빼고 그런 상태로 내연 기관차하고 경쟁하라 그러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곡선이 이거라면, 만약에 보조금 다 빼고 세제 혜택 다 빼버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이미 이렇게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뭐 최대한 성장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이미 한참 초과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전망치가 이렇게 됐다. 당연히 이제 주가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의 마진율이 거의 없습니다. 마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판매도 테슬라 빼면 내연 기관차들은 마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손해보고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소재 업체들이 수익을 본다? 예, 아마도 이 시장이 공급자 위주의 시장인 게 끝나고 나면 곧바로 단가 인하 압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게 꺾일 수밖에 없고, 그 꺾이는 게 지금 거품주들이 꺾이는 과정이니까 결국은 꺾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수보다 못한 상태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태로 꺾이진 않겠지만, 뭐 반등하고 죽고 한참 버티다가 결국 가겠지만, 어쨌든 시장 대비해서 강한 상태입니다. 에코프로브엠은. 그게 이제 전기차, 아직까지 살아있는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펄어비스. 네,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시장 대비해서 강했습니다. 코스닥 대비해서. 최근에는 이제 시장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차하고 관계된, 예,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그 퍼블리싱을 하고 있는 게임 관련된 회사거나. 그럼 게임은 사실 이 구조가 요겁니다. 산업 전체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게임은. 산업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흥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인데, 이 흥행 주기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뭐랄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주기가.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개발비를 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 지속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빨리 바뀌니까 그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지금 시가총액이 8조 원에 육박하는데 회사의 가치가 실제로 얼마냐? 이미 이 회사는 2년 전부터 매출이 꺾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그게 예전에 비해서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흥행이. 그리고 지금의 뭐 가치라고 하면 시가총액의 10분의 1 정도 수준. 뭐 그걸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으니까 이 시장 대비해서 잘 올라간 부분도 결국은 꺾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는 예외라는 게 존재를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는 그런 게 존재하기 힘든 게 또 돈이 오가는 곳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LNF, 카카오 게임즈 이런 셀트리온, 그 거의 뭐 게임 아니면 제약 바이오, 그리고 전기차인데, 전기차하고 게임주들은 최근까지 코스닥 대비해서 강했습니다. 전기차하고 게임은. 제약 바이오는 계속 약했고. 그러면 이 거품이 이제 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이런 분위기가 이어졌을 때 거품주들이 빠지게 되는데, 뭐 다른 것보다 표면적으로 나오는 이 가치가 지금의 시총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것도 뭐 후하게 쳐준 거고, 10분의 1인데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니까 결국은 이 가치대로 갈 것이다. 예측대로 아주 완벽하게 가더라도, 아주 완벽하게 가도 뭐 그냥 지금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정도고, 중간에 변수라도 생기면 끝장나는데 그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99% 이상이니까 지금 분위기에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뚝 잘라보면 이제 점점 시장 대비해서 부진한 흐름이 될 겁니다. 요 고점을 찍은 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래서 코스닥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 테마에 따라서 꺾임이 좀 틀리지만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시장 대비해서 나쁜 흐름을 이어가고 나머지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면서 균형을 맞춰가고 그게 이제 1천선 부근에서 그 작업들이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되면 그동안 볼륨이 커진 저평가 해소 종목들, 새로운 어떤 테마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매끄럽지 못한 과정이면 거품 붕괴해서 같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1천선에서 유지하면서 거품주들이 빠지고 나머지 종목들이 회복하는 이런 그림이 더 유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졌는데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쌀 때 계속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종목들은. 예, 하이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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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가치를 중시를 하면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횡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주가 시장이 좋아지면서 저평가 해소를 한다. 이렇게 해서 뭐 한 2배, 3배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경우도 사실 포트를 분산을 한다 치면 뭐 10% 비중 10% 기준으로 한 2배 오른다 해도 전체 계좌에서는 이게 한 10% 오르는 겁니다. 전체 계좌 자산이. 그러니까 횡재가 존재하지 않은데 만약 그런 성장주에 대해서 몰빵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한 10배가 올랐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반대 경우가 훨씬 많지만 그래도 이런 사례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횡재는 없으니까 천천히 관리를 잘 해 나가서 그 복리의 마법을 누리는 쪽으로 긴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요렇게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투자자들에 대한 홀대는 뭐 1, 2년 된 이야기가 아니라 즉 뭐 오래전에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다 거지 됐다 이런 얘기 들었고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런 얘기도 옛날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민간 기업에서는 그런 변화가 조금 빠른데 뭐 예를 들면 농협이라든지 국가, 정부 뭐 이런 쪽에서는 뭐 아무래도 동기가 없으니까. 왜냐면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월급 똑같이 받는데 누가 귀찮게 일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변화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큰 변화가 있기가 힘들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 구조가 계속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투자자들이 다 철수해 가지고 주식시장의 기능이 마비가 됐다. 뭐 이런 상태가 되면 뭐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뭔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댓글 확인했고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를 보고 코스피에도 봐야 될 텐데 이 하이브가 굉장히 특이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장 초기에 이렇게 무너지고 상장 초기에 무너지고 뭐 당연히 이게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왜 이렇게 올랐을까?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공연 수익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올랐을까? 그럼 실적이 확 좋아졌냐? 좀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 하이브의 시가총액이 12조 5천억인데 실질적인 가치는 얼마냐? 뭐 상장을 해서 시장에서 돈을 땡겨가지고 지금 이 자산이 만들어진 거지만 상장하기 전에는 1735억이었습니다. 순자산이. 뭐 이게 시장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순자산이 2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뭐 절반은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이고,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그래서 4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3분기까지는 한 870억 정도 되니까 뭐 1000억 이상. 그러면 뭐 이게 큰 자산이 필요 없는 특성이라고 본다면 곱하기 2를 해서 뭐 적정 주가가 2조 원. 그러면 6분의 1 가격이니까 한 5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5만 원짜리가 지금 30만 원에 거래가 되느냐? 그 뭐 BTS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지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 이런 등등이 존재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최근에 있었던 국민연금의 매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이 회사의 지분 7.8%, 7.08%를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57.98%입니다. 최대 주주 지분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7%나 보유를 했다? 이런 게 굉장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외국인 보유도 16.6%인데 이건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주가가 오르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고 여기에 따른 어떤 지수 추종 자금, 그러니까 어떤 종목인지 보지도 않고 들어오는 지수 추종 자금, 그리고 국민연금의 자금 이런 게 들어오면서 지금 유통 주식수가 적은 상태에서 외국인과 국민연금이 빠른 기간에 이걸 편입을 해서 그래서 주가가 이례적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례적으로 올랐지만 그걸 유지할 만한 그런 동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없는 상태고, 그리고 뭐 BTS의 인기가 계속 간다? BTS는 뭐 나이 안 먹습니까? 계속 이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하루가 다르게 나이가 들어갈 텐데 저도 뭐 거울 보면 하루가 다르게 흘러내리는 것 같은데 주름도 짜글짜글해지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거품이고,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BTS와 같은 연예인들을 계속 배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졌느냐, 좀 그런 쪽으로는 아닌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5만 원짜리다. 예.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뭔가 국내 기업들이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로 두각을 나타낼 때 그거하고 또 전혀 무관한데 같이 또 흐름을 탔고,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예, 좀 일시적인 패시브 자금의 유입에 그런 영향이 컸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지분율, 최대 주주 지분율이 57%뭐 이렇게 되는 종목들, 뭐 고려아연을 보면, 예, 고려아연이 57%가 안 되지만 어쨌든 외국인 지분율이 18% 정도 됩니다. 예, 거의 뭐 패시브 자금이 다 유입이 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사실 이 상황에서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또 코스피 200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서 크게 빠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가격이 굉장히 적정 주가의 한 6, 7배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주가를 설명할 만한 그런 요인이 없는 상태고, 예, 그리고 큰 틀에서 아직 추세가 깨지진 않았지만 곧 깨질 것 같고, 그리고 거품이 빠지는 이런 분위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니까, 예, 거기에 따른 어떤 나쁜, 예, 나쁜 흐름을 예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BTS가 어마어마하게 흥행을 하고 뭐 앞으로 그런 연예인들이 계속 나오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예.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에 의해서 일시적인 사람의 재능과 운과 분위기 이런 게 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우연히 억세게 좋은 그런 행운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것은 정말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확률적으로 본다면
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예,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거품주들이 빠지는 배경, 그리고 국내 거품주들은 애당초 그런 성장 곡선조차도 없었지만 성장주로 포장이 돼서 잘 갖고 뭐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뭐 코스피 200에 묻어가는, 그 코스피 200에 이런 고평가주 하나가 끼면서 나머지 종목들에 들어올 자금들이 빠져서 저평가주들이 많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건데, 뭐 그게 이제 결국은 줄어들게 되니까. 왜냐면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강하지 않을 때, 인플레가 약할 때 공장, 대규모 부지 갖고 있고 공장 갖고 있는 회사들, 그건 누가 팔려고 내놓으면 누가 살 건데? 아무도 안 살 건데? 그게 과연 자산으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할인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공장 공장 내놓으면 뭐 가격이 싼 공장들이긴 하지만 90% 이상이 바로바로 나갑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강해질수록 한정된 이 자산들의 가격, 그리고 공장 건물을 짓는데 드는 자재비도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게 자산이 많을수록 좋은 거네, 이렇게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약에서 강으로 바뀌면서. 예, 그러면 그런 공장 같은 거 활용도 안 되는 자산 갖고 있는 회사들보다 자산 없이 사업하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게임주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훨씬 낫고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상황이 바뀐 겁니다. 예, 이 변화된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거품이 꺼지고 저평가주들 회복하는 이 과정에서의 근거가 그거구나, 이렇게 인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상보. 예, 상보가 최근에 조금 수상한 흐름입니다. 뭐 경험적으로는 이런 수상한 흐름 뒤에는 항상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뭐 저기 이런 겁니다. 상보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팔고 나눠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예, 파는데 내 주식을 팔았는데 주가가 안 내리네? 제 경험적으로. 왜냐면 저는 그래도 비교적 물량이 작지는 않으니까. 어, 팔아도 안 내리네? 매도하고 주가가 안 내리는 경우는 항상 뭔가 좀 있었습니다. 시원한 게. 그래서 이거 팔아도 안 내리는데 저는 상보는 이제 다 팔았습니다. 네, 제 주식은. 그래서 이게 뭔가 다 팔았는데 주가가 안 내린다. 뭔가 좀 싸한 느낌이 드는데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근거들을 보면 뭐 지금 계속 상보는 흑자 전환했고, 그리고 계속 어떤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한다는 거 긍정적이고, 중국 법인 청산하면서 이 부담을 많이 덜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앞으로 좀 더 기세가 좋지 않을까. 어쨌든 내 주식 왕창 팔았는데도 안 내렸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 이마트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 뭐 나쁠 게 없는데 생각했더니, 저 최근에 알았는데 그 정영진 부회장이 계속 그 인스타에 좀 뭐랄까, 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약간 정치 성향을 띤 그런 멘트들을 계속 남기는, 예, 그런 걸 봤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저한테 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전 정치 성향이라는 것도 잘 없지만 뭐 정치 얘기 하시는 분들 좀 가차없이 삭제를 합니다. 글을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삭제 당하면 정말 기분 나쁘기 때문에 왜 삭제를 하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이게 뭐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정치 성향이 없지만 있다고 하면 그냥 저를 나쁘지 않게 생각했던 분들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A 후보를 지지한다, B 후보를 지지한다 이러는 순간 그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저를 그 순간 미워하게 됩니다. 예. 그게 뭐 한 10년 이상 관계를 유지를 해도 그 한순간에 미워하게 됩니다. 이 정치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만약에
정영진 부회장 같은 경우도 이마트 고객 중에서 절반은 뭐 여당 지지자일 거고 절반은 야당 지지자일 건데 계속 정치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성향하고 맞지 않은 분들은 이마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거고 뭐 물론 집 가까이 있으면 가서 사주긴 하겠지만 뭐 이런 정치적인 발언이 조금 오너 리스크로 작용을 하지 않나. 왜 도대체 이런 좋은 상황에서도 안 오를까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마트의 실적은 2019년에 저점을 찍고 계속 좋아지고 있고 올해는 특히 더 좋아졌는데 주가는 2019년하고 비교하면 계속 내려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마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오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런데 좀 심하진 않습니다. 그냥 글만 안 쓰면 잊혀질 정도인데 그래도 그 리스크가 조금 있으니까 주가에 약간의 영향을 주지 않나.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정치 발언을 계속 막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무슨 일 하세요? 일. 뭐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닌다. 직장에서 그 모든 분들이 다 아실 수 있게 그런 발언 한번 해보시라고. 네, 그리고 뭐 자영업 하신다. 그 대문에 그런 발언 써붙이고 하시라고. 그럼 손님 반으로 떨어지고 여기 직장에서도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 될 텐데 왜 제 사이트에 와가지고 그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시는지. 예. 그래서 저는 다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빠르게 삭제를 하는 게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건 답이 없는 거니까. 뭐 싸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주식 공약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다가 항의 문자도 여러 번 받고 그러면서 다시 생각한 게 그 항의 문자 보내신 분들을 나쁘게 생각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발언을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계속 옛날부터 생각하는 거지만 근데 주식하고 관련된 것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정치적인 쪽으로 발언을 하고 싶으시면 직장 가셔가지고 이마에 그런 발언들을 써붙이고 다니시고 아니 팻말을 걸고 다니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앞에 간판에다가 커다랗게 써서 붙이고 들어오실 때 만약 여당 지지하시는 분이면 야당 지지하시면 응? 물건 안 팝니다. 나가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예 그러면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조금 신중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마트는 오너 리스크가 그런 발언에 의해서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게 쉽게 회복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예, 여기서 장 종료 시장 점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